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에 상상도 하기 싫은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제보를 하라고 네가 겪은 거는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말을 해주어서 용기를 내었네요.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아빠입니다. 그것도 4명의 아이 아빠예요.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스카웃되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밑으로는 아이들도 4명이나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힘든 티를 냈으면 안 되었지요. 그래도 전에는 삼성도 다니고 꽤나 스펙이 좋은 편이어서 돈 버는 것에 있어서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못 해준 적도 없어요. 항상 생일 때면 명품백도 사주고 해주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다 해주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갔고 그랬거든요. 아들 4명은 아빠 아빠 하면서 잘 따랐고요. 아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오히려 아이들은 아빠를 더 잘 따랐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약간 잔소리를 많이 하고 본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잔소리 안 하는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부족한 것 없이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직장인으로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애들 생각하면서 버티며 살아온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저에게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큰 트러블 없이 살아온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오줌이 나오는 거였어요. 고름도 나오고 이상하다 싶었지요. 워낙에 평소에는 바쁘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혈뇨가 나오는데 약 좀 주세요. 요즘 너무 무리를 해서 혈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 대충 받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사가 혈뇨면 그래도 비뇨기과라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 달에도 약 받아가셨는데 이번 달에도 또 혈뇨 나오신 거 보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사의 한마디에 저는 순간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너무 안 돌보고 지금 사는 걸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대신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워낙에 직장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로 북적북적거리니까 가지는 못했고 주변에 엄청 낡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은퇴하지 않고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갔습니다. 뭐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그 병원 앞에 남초 집단 회사 사무실이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뭐 때문에 왔어? 혈뇨 때문에 왔습니다. 정간호사, 그러면 이 사람 혈액 검사랑 소변 받고 해봐. 그 할아버지는 약간 저를 보자마자 아싸리 건수 잡았다. 돈 뽑아 먹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검사 받는 데만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계정맥류네. 그러니까 혈뇨 나오고 무정자증인 거지. 이거 앓은 지 꽤 되었는데? 그동안은 무정자증 증상만 있다가 이제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니 혈뇨도 나오는 거고 젊은 사내가 벌써부터 정계정맥류 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은 했는가? 무정자증인데. 의사는 코에 걸친 안경을 쓸어 올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당연히 그 의사가 돌팔이이고 망해가는 병원에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은 상태로 있으니까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검사 결과 정확한 겁니까? 저는 제가 무정자증인지도 모르고 잘 살아왔는데요. 아이도 4명이나 있고 다 아들입니다. 어? 아니, 결혼도 하고 아이가 4명이라고? 무정자증이 아이가 4명일 확률은 로또를 3번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아이가 정말로 4명이야? 4명? 의사 선생님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는 종이컵에 있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러더라고요. 의사로서 말하자면 무정자증이 아들 4명 갖는 것은 불가능하네. 생각을 해보세.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나. 게다가 자네는 무정자증의 그 정도가 심해서 아예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야.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의 정자가 있어서 희망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자네는 아니라고. 일단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으니 자네가 4명 아이를 가졌다는 게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나. 의사는 자세를 고쳐잡고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저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반차를 낸 저는 병원 진료가 끝나고 집에도 못 가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뱅뱅 돌았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요즘 변호사 수임료 괜찮냐? 너 돈 쓸어 모으지? 야, 말도 마. 요즘 사람들 변호사 고용하고 수임료 안 주는 사람 많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변호사도 개인 어필 시대이고 사무실 낸다고 사람들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아. 너 나한테 뭐 의뢰할 거 없냐? 친구니까 싸게 해줄게. 저는 솔직하게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미쳤네. 야, 네가 무정자증인데 20년간 아들을 4명 낳았다고? 그 세월간 네가 무정자증인 걸 모른 너도 신기하다. 솔직히 친구고 뭐고 변호사로서 많은 판례를 보면서 산 나로서 말하자면 네 아내 불륜이야. 무정자증이 아이 갖는 거는 거의 확률이 낮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 무정자증인데 아내가 임신했다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찾아오고 친자검사하는 사람들 많아. 다들 불일치 나와서 소송 걸고. 에휴, 너 어쩌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내가 봤을 때는 불륜이고 너도 친자검사해라. 친구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의심하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 부정을 했거든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친구의 말도 머릿속으로 맴돌고 그 비뇨기과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도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았어요. 꽤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일단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자는 아이들의 방에 가서 몰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막내는 제가 머리카락을 뽑은 순간 눈을 번쩍 뜨면서 아빠, 왜 내 머리카락을 뽑아? 우는 바람에 아내가 깰까봐 너무 노심초사했네요. 그렇게 아내 몰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저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친자검사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내의 핸드폰을 뒤지고 불륜남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에는 불륜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저 일을 잠깐씩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데 본인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거든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서 유독 친해 보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제 직장 동료이자 저희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은 대학 동기였다가 삼성전자에 같이 입사하게 되어서 꽤나 친했거든요. 그 친구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저도 이직을 해서 이직한 이후에는 잘 만나지 않게 되었고 오다 가다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고 딱 그뿐이었습니다. 다만 초반에 같은 아파트 살고 삼성전자에 다니니까 아무래도 자주 만나긴 했어요. 둘 다 결혼을 해서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자주 주말에 같이 놀러 가기도 했고 좋았지요. 어느 순간 바빠서 서로 멀어지긴 했지만 저는 아내가 그놈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놈이 내 아내랑 바람을 피웠구나. 이 도라이 새끼가 정말로 미쳤구나. 남의 아내를 탐내고 가정도 있는 놈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심정일 뿐이었고 그 어떠한 물증도 없었지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쩌면 좋나. 도대체 어떻게 아내의 불륜남을 잡고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하면서 솔직히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손수 상간남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줄을 딱 읽은 순간 예상을 했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와야 할 게 오고야 말았는데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손을 달달달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났어요. 바로 저는 밑집으로 찾아갔어요. 안태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유력하게 아내의 불륜남이라고 지목한 그 남자였습니다. 야, 이 안택은 개놈 자식아. 범죄자놈. 남의 아내랑 그 집거리를 20년 동안 나 몰래 해? 그러고도 니놈이 사람이야? 안택은 개놈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안태근은 아니 형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제가 형님 아내를 왜 탐내고 왜 만나요? 나 참 갑자기 자다가 벼락 맞게 생겼네. 내가 무정자증인데 내 아내가 20년간 내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 얼마 전에 친자 검사하니까 전부 불일치 떴고 아내 핸드폰 보니까 최근까지도 너랑 대화를 나눴더라.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네가 내 아내한테 언제 줄 거냐고 빨리 달라고 그랬지? 주긴 뭘 줘. 변태놈,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먹을 들어 그놈을 때리려고 한 순간 그놈이 아 형님 무슨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좀 이거 주먹 좀 놔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결백하다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안태근의 억울하다는 목소리에 놀란 저는 속으로 얼마나 뻔뻔하길래 이렇게까지 악을 쓰며 부정하는 거지?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하고 때리려고 하던 손을 내리고 그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형님, 내가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형님과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고 직장도 함께 다녔었고
대학도 같이 나왔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형님? 제발 좀. 갑자기 안태근은 안방으로 가더니 장롱 깊은 곳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왔어요. 나 안태근은 박유림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 서류였습니다. 박유림은 저희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니, 내 아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안태근은 형님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형님 와이프가 첫째 낳기 전에 저한테 연락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했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세히는 묻지 말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잠깐만 빼달라고, 전세자금 빼고 월세로 잠깐 돌려야 한다고,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형님 몰래 가져가서 어디에 썼나봐요. 뭐 손실이 난 것인지 빨리 돈을 메워야 한다고 저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안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받으려고 당신 아내 박유림 씨한테 이도 저도 못하고 벌벌거리면서 문자하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미치겠네. 저희 아내도 알고 아내는 형한테 빨리 말해서 돈 받으라고 하는데 박유림 씨가 남편한테만큼은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긴 시간 그 돈도 다 못 받고 제발 좀 달라고 한 거잖아요. 좀 주라고. 한 번만 주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요. 미치겠네.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불륜 나무로 몰리고. 형 좀, 나를 좀 믿어요. 형 아내보다 나랑 형이 알고 지낸 세월이 더 길잖아요. 저는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나봐. 그러네. 내가 미쳤네.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전세자금 2억으로 신혼집에 들어왔고 그 중에 1억 8천은 제 돈이고 나머지 2천이 아내 돈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게 있어서 서류랑 법적인 문제로 신혼집 계약을 제 명의로 못하고 아내 명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 몰래 중간에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월세로 돌렸고 그 전세금을 어디론가 홀라당 날려버린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 집에서 거의 20년 넘게 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사이에 그 집주인 얼굴을 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초반에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빼고는 본 적도 없었고 전부 다 아내가 알아서 했으니까요. 저는 설마 했어요. 아니겠지 했습니다. 설마 집주인이랑? 에이 싶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말하니까, 야, 니는 아직 세상을 덜 살았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찌들고 더러운지 네가 좀 알아야겠는데? 집주인이랑 바람난 거는 약과야. 시모랑 시부랑 이런 사람이랑도 불륜하는 게 이 세상이다. 내가 변호사 일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에휴, 일단 그럼 집주인 뒷조사부터 해라.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사람을 써서 아내를 일주일 정도 따라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20년 넘게 집주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요.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때 아내는 도박에 빠졌나 봐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튼 도박에 빠진 아내는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날리고 전세 자금까지 손을 댄 거였죠. 그게 빵꾸가 나니까 태근이한테 돈 빌리고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하니 재력가인 집주인이 굉장히 따뜻하게 괜찮다고 남편분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돈 다 모으면 그때 전세자금 주어도 된다고, 사정이 힘들어 보이니까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도 안 받고 전세자금을 빌려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집주인은 어여쁜 제 아내에게 흑심이 있었던 거고, 아내는 집주인의 그런 모습, 그리고 재력이나 이런 것에 후광 효과를 느껴서 마음을 주게 된 거였고,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이들의 얼굴이 집주인 얼굴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내 인생 20년을 바쳤는데 결국에 나는 애 아빠가 아니고 아내는 나 몰래 바람나서 집주인과 미래를 즐기고, 이게 무슨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남의 집에서 산 거였고요. 그 즉시 장롱에서 부동산 서류를 뒤졌습니다. 부동산 서류에서 나온 집주인의 집 주소. 저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운전한지도 몰랐지요. 남양주였나? 경기도 쪽 아치울 마을 그 근처에서 집주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뺀찌를 가져가서 집주인의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그 집에서 한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성격도 엄청 드세 보이고 거의 무슨 선무당처럼 어마어마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뭔데? 남의 집 문을 부수려고 그래? 팔자주름에 쥐점이 떡하니 나있고 시뻘건 립스틱을 바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돼지 껍데기처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거대한 콩벌레 같은 몸선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아내가 나와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보람의 아파트 703호 사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당신 남편이 내 아내랑 20년간 바람 피우고 있었던 사실 아세요? 제 아들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 당신 남편 아들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친자검사에서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그 아주머니는 뭐? 소리를 치며 저에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분이 부자인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와이프분께서 어마어마한 재력가였고, 집주인은 그 재력에 숟가락을 얹어서 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는 자기가 재력가니 너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마. 어때? 내 재력, 능력, 인품? 멋있지? 하면서 달콤한 남자인 척을 한 거였습니다. 얼굴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 사람이 진짜? 나가서 아주 꼴값을 다 떠네. 그러면 그쪽은 아내랑 이혼할 거죠? 네.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요. 20년간 같이 살아온 사람이 바람 피웠는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하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복수해요. 어쩐지 저번 주에 무당이 사람 조심하라고 조만간 사람 때문에 큰 코 다칠 일 생긴다고 했는데, 에이씨. 그런데 그때 집에 그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저는 안쪽에 있어서 신발장에 들어온 집주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나 배고파, 밥 줘, 이러더라고요. 아줌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식탁에 있었던 콩시루떡 한 판을 손에다가 쥐고 그 집주인의 얼굴을 퍽 때렸습니다. 팥이 수수수 떨어지면서 팥 몇 개는 그 집주인의 콧구멍에 박히고 집주인의 얼굴은 완전히 시루떡 범벅이었어요. 아줌마는 콩시루떡을 무슨 걸레짝처럼 들고 팍팍팍 집주인을 때리며 야, 이 개놈 자식아. 마누라 돈으로 밖에 나가서 부자인 척하고 세입자랑 바람 피우고 장난하냐? 오늘은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오늘 너랑 나랑 제삿날이다. 그리고서는 성냥개비, 이쑤시개처럼 위태위태 호리호리한 집주인의 멱을 잡고
소파로 내치는 겁니다. 무슨 장군처럼 생긴 거대한 아줌마는 힘이 어찌나 센지 TV를 들어서 그 집주인의 몸탱이에 던졌어요. 으악거리는 집주인은 당신 왜 그래? 말로 하자고 말로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집주인에게 통하지는 않았지요. 아줌마는 집주인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너 오늘 제삿날이야 하면서 팍 찔렀어요. 집주인 콧구멍 찢어졌습니다. 소뚜껑처럼 굵은 손가락으로 팍 찔렀으니 찢어지고 집주인은 종이 인형처럼 아줌마한테 완전히 매타작을 당했어요. 사각 팬티 바람으로 쫓겨났고 거의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었어요. 복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아줌마가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친자 검사 또 해야 하죠? 불륜 입증해야 하니까 머리카락 필요하겠네. 기다려봐. 집주인의 목에 올라탄 아줌마는 양손으로 막 집주인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아, 짱 아파. 하지 말라고. 내 머리. 내 머리. 머리카락 얼마 안 남아있던 집주인의 머리는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양손 가득 머리카락을 뽑은 아줌마는 이거면 넉넉하죠? 씩 웃었습니다. 와, 저 대신 복수를 해줘서 통쾌하긴 했지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빠르게 그 현장을 떠났고 집에 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당신 미쳤구나. 우리 아이, 내 아이 아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장 꺼져.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때 친자검사 확인서, 무정자증 등등을 다 말해주면서 꺼지라고 했지요. 아내는 놀라서 오해라고 했지만 오해는 개뿔, 꼭 오해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치니까 아내는 놀라서 집을 나가고 저는 처가댁에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거짓말. 농담하지 말게나 자네. 어떻게 해도 그런 농담을 하는 겐가. 내 딸은 그럴 리가 없다네. 소리를 치니까 저는 바로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서류를 본 장인은 벌벌 떨면서 쓰러졌고 장모님은 아내 뺨을 때리며 너 진짜 끝까지 부모 속을 썩이는구나. 내가 미쳐. 정말 미쳐. 소리를 빽 질렀어요. 에휴, 그렇게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보니 자기가 아빠의 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충격받아서 저와 이야기도 안 하고 거의 방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품고 키운 정으로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저희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내는 처가댁에 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류 관련해서 처가댁에 잠깐 갔는데 처가댁 앞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채를 잡히고 속옷만 입은 채 빙그르르 어떤 아줌마한테 끌려다니면서 맞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집주인 아내분과 제 아내였어요. 집주인 아내분은 너 죽어라. 죽어.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신문지 몽둥이로 아내를 때리고 있었고 아내는 깍거리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넘어지면서 옆에 쓰레기장에 발을 헛디뎠고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졌지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온몸으로 받아냈고 멧돼지가 잡히는 소리, 꾸액 소리를 내면서 토를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내 아줌마는 에휴 더러워. 그딴 짓을 하니까 신이 그렇게 벌을 준 거지. 구데기에 빠져서 평생 인생 그렇게 살아라. 아주 잘 됐네. 하고 아내에게 침을 확 뱉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와, 진짜 복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면서 아니, 왜 또 이쪽에 온 거야?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서류 관련해서 좀 찾아낼 게 있어서. 변호사 선임 안 한 거야? 마주치지 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차피 같은 피해자고 우리도 마음고생 심하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도울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웠고 감사했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갈 곳을 잃었는데 다행히 그 아주머니 분께서 자기 아파트 다른 전셋집을 저에게 싸게 계약해 주신다고 해서 그곳에 아들들과 들어가서 지금은 아내와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는 회사까지 한 달 동안 휴직을 하면서 마음을 돌보고 지금은 다행히 어느 정도 추스린 상태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민사까지 가려고요.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저를 속였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항상 밤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나아져서 이제는 살만하네요. 아이들은 아버지, 저희가 피가 안 섞였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저희는 언제나 아버지 편이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저희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줄 거니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했는지 몰랐지요. 정말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은 이 아이들이구나. 꼭 피가 섞여야지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도 가족이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믿을 거는 우리 아이들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긴 소송 끝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민사소송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민사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들은 건데 상간남 그곳이 터졌대요. 알이 터졌대요. 그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상간남을 집에서 밟고 때리다가 그곳이 터져서 병원에 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랑 같이 상간남을 막 때리고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세고 무서운 아내를 떡하니 옆에 두고 그 아내 재력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아주 고마운 줄 모르고 그딴 짓을 하다가 딱 걸렸으니 처맞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지요. 저는 정말로 아주 통쾌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씩 웃은 저는 재판에 나갔는데 상간남 얼굴이 완전히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것도 아내분이 때리셔서 그렇대요. 아유, 진짜 저 대신에 아주 화끈하게 복수해주신 그 아줌마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도 약해서 복수할 생각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줌마 덕분에 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허우적대고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으니까요. 아내는 소문이 쫙 퍼져서 평소에 자주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가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대요. 얼마나 꽃인지 몰랐어요. 아주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실 고소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주고 뭐 참교육을 했지만 다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제발 바람 피우거나 그딴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방송국에 제보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친구들 말대로 이런 곳에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저의 억울함과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도 조심하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정말 사건을 회상하는 게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의 이야기만으로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어요. 제가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철저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억울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죄 지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처절하게 알게 되었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뜰까 싶기도 했고요. 워낙에 사법기관이 구시대적이고 뜯어고쳐야 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마음고생하고 죽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처벌을 받으니 마음은 좀 나아지긴 했네요. 이혼해야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늦게 질질 끌어봤자 해결은 안 되고 내 마음의 멍만 진해지는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그날 비뇨기과를 안 갔으면 아마도 저는 평생 제 아이들이 제 핏줄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살았겠지요. 에휴,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알면 더욱더 충격이 크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겨내려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우리가 왜 살겠어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하여튼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복만 하면서 우리 행복한 감정 마구마구 느끼면서 우리를 잘 돌보면서 살아봐요. 고마워요.